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아직까지 지금 정치에 입문한 지가 불과 한 1년 남짓밖에 안 되고 대통령 된 지도 지금 100일이 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리더십을 평가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26년 넘게 검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이라고 하는 직업의 속성이 말이죠. 특히 특수부 출신인데 피의자를 소환해가지고 묻는 거죠. 근데 그 묻는 게 이렇게 뭐 자백을 쉽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때로는 강압적이고 때로는 위압적, 고압적이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 검사로서의 윤석열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치인으로서의 리더십 혹은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여기가 굉장히 즐겁고 거기는 그걸 학습하기 위한 시간도 굉장히 즐거웠어요.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죠. 그 후보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를 보면 사실은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대선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모든 정당이 다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후보한테다가 연수 문제 낸다고 말이에요. 뭐 주머니 3개 준다고 그러고 말이죠. 이거 무슨 36살 먹은 애가, 젊은 애가 60이 넘은 대통령 후보한테 후보를 갖다가 무슨 고양이가 쥐 갖고 노는 것처럼, 쥐 잡아서 갖고 노는 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말하자면 당해왔거든요. 그게 왜 그러면 그랬느냐? 정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정당 구조도 잘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그야말로 본인 얘기처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좌절, 경제적 실패, 경제적 실패 뭐 이런 것들로 불만이 가득한 국민에 의해서 사실상 불려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리더십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윤석열, 제가 보기엔 대통령은 이 리더십이 제대로 대통령으로서 혹은 정치인으로서 갖춰진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적어도 6개월 이상 지나야 조금 이 본인 나름의 어떤 리더십이 갖춰지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여러 가지 국정의 난맥상에 특히 인사를 비롯해가지고 이런 것이 좀 얽혀서 나오는 거죠.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그 개인 경력과 그동안에 살아온 역정 자체가 소위 옳고 그름이 명확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뭐 검사라는 게 공익을 위해서 이게 스테이트 어토니 아닙니까?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익을 침해하는 모든 사범에 대한 징벌을 요구하는, 기소하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을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는 속이 지금 뒤집어질지언정 겉에서는 웃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여줄 때는. 그런데 그런 거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있는 그대로. 그래서 자기가 노스태핑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시도예요, 사실.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 누구가 지금처럼 이렇게 거의 출근하는 매일 기자들 만나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얘기한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시도인데 또 국민 입장에서는 많은 그런 대통령의 생각을 우리가 짐작해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죠. 기자들이 질문도 날카롭게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동안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경력이나 경험 이게 굉장히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부 검사로서의 옳고 그름이 아주 명확한 판단이 있는 사람. 또 굳이 자기 속마음을 감출 이유가 전혀 없던 직업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실책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서는 안 될 말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전 정권이 아무리 문제가 있고 뭐 이랬다 하더라도 뭐 전 정권에 대해서 계속 비교하는 거 이거는
우리 같은 정치 평론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고, 뭐 그렇게 되면 계속 남의 전 정권 핑계 대고 있냐고 뭐 그냥 욕 이렇게 뻔한데,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내부 총질 같은 건 마찬가지예요. 속으로 내부 총질이지 뭐 솔직히 얘기해서. 예? 대표가 말이야 2번, 3번씩이나 갔다가 당무 이탈해가지고 대통령 후보한테 협박을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 너 나 아니면 대통령 못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입장에서는 한 내부 총질이나 저놈 새끼 미워 죽겠지. 예?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건데 그걸 하니까 이제 당장 불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대통령은 상당히 어려운 아직까지 배울 게 많다. 근데 이제 좋은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으려면 정무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 여당과의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정무수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정무수석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라도 어느 대통령도 자기가 모든 능력을 다 갖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부분은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잘 찾아서 데려다 놓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을 골라서 잘 쓸 수 있는 능력,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그것 때문에 광주 문제 때문에 욕을 먹는 전두환 대통령도 사실은 사람을 잘 썼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 전 대통령들이 자기가 아는 사람 쓴 거 아니에요. 백방으로 수성을 해가지고 그 분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은 친필 편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당신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과거에 핵무기 핵 개발을 박정희 대통령 핵무기 개발, 미사일 개발 이쪽에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을 인터뷰도 하고 이런 많이 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들이에요. 뭐 미국의 연구소에 있고 뭐 월급이나 이런 것은 국내에서 우리가 해주겠다는 거에 3배 이상 받고 있는 거예요. 뭐 대단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이공계 학자들이니까. 근데 대통령이 친필로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꼭좀 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우리 국내 기준에서는 굉장히 잘해줬어요. 서울대학 교수 월급의 3배 아파트 주고 외국인 학교에 보낼 수 있게 자녀들 그런 것도 해주고 다 그렇게 해줬다는 거지. 근데 우리 능력으로서는 최대로 해줬지만 그것이 그분들이 해외에서 그 당시에 받고 있는 거에서는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편지에 감동해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썼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두환 정부 당시에 경제수석이나 서상철 동료 장관은 다 저기 아웅산에서 다 순국을 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개인적으로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40대 초반에 아주 막 그냥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하고 해가지고 몇 년 안 된 사람들. 뭐 여기저기 아주 와서 훌륭하게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픽업한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같이. 그래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한테 전권을 다 맡기고 그래가지고 그 경제적 어려움을 그냥 1년 만에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대통령한테 필요한 것은 사람을 보는 눈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과감하게 여야 무슨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대통령의 참 안타까운 것은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지금 우리 위기가 뭐겠어요? 지금 경제적 어려움 극복하고 경제 양극화 있죠? 소득 양극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래서 국민을 어떻게 통합시킬 거냐?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잖아요. 우리 내부에서는 여야 갈등도 그거거든요.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서 이 갈라지고 갈등하고 있는
국민들이나 이걸 갖다가 이용만 할 뿐이지. 이걸 통합시키려는 노력은 하나도 안 해. 일부는 통합시킨다고 그러지. 근데 실제로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자기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아니 어제 수해 났을 때도 대통령 그 서초동에 있었다고 그거부터 비난하고 나서잖아요. 그거는 비판도 아니고 그냥 비난이에요. 그럼 무조건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없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지금.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같은 수준에서 놀면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모셔다가 그 분야의 문제에 전권을 맡겨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좀 그런 것이 조금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에 쓴 칼럼 중에 대통령실의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을 전부 자기가 데리고 있던 검찰 인사를 썼어요. 적어도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정부 부처의 인사혁신처나 이런 쪽에 있던 사람을 데리고 왔었어요. 아니면 민간에 헤드헌팅 하는 사람들. 내가 대통령 같았으면 둘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을 쓴다. 둘 중에 한 사람은 민간에 헤드헌터를 쓰고 이런 거를 써가지고 보다 더 광범위하게 헤드헌팅하는 사람들은요 인재를 발굴하는 게 자기가 평생 하던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둘 다 검찰에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 그럼 대통령도 그래,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도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인재가 검찰만 보일 수밖에 없죠. 검사 출신 검찰 뭐 이거밖에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와대 구조 자체가 그렇다. 객관적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죠. 그 바둑이나 장기를 두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옆에서 보는 사람은 한 1급밖에 안 돼도 직접 두는 사람이 한 5단 되는 말이에요. 1급이 훨씬 더 길게 잘 보입니다. 잘 보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치하고 무관하면서도 우리 일상 속에서 사안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대안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조금 주변에 같이 만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리를 주면 절대 안 돼요. 자리를 주는 순간 벌써 그 뒤에 줄 쓴단 말이에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자문 그룹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비선이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그걸 맞을 거란 말이에요. 보나마나 비판 받겠죠. 우리 그 권력의 역사가 그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자문회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문위원들 이런 분들을 대통령은 좀 분야별로 이렇게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외교, 안보, 국방이면 외교, 안보, 국방. 경제, 산업, 고용, 노동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분야에 또 그런 분야, 과학, 기술, 정보, 통신 이런 분야 이런 식으로 몇 개 분야의 이 자문위원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자주 만나고 그 다음에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나기 어려우면 대통령실에서 그분들의 서면으로라도 자문 의견을 요청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또 미래의 국가적인 지금 대통령이 맞닥뜨리는 문제, 해결되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달라고 하면 그러면 누구든지 다 하죠. 그리고 거기에 자문위원 안에는 한 30% 정도는 색깔이 다른 사람들도 포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그 나라의 미래를 걱정을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보냐 보수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좀 더 그 진보적인 사람이 있고 좀 더 보수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극성스럽게 그냥 한쪽에 서가지고서 그냥 난리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예. 기본적으로는 저도 어쨌든 지식인이라면 그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몽탕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가 왜 실패했냐면 자기하고 생각 같은 사람만 모아놓고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서면이든 뭐든 해가지고서 늘 객관적인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듣고서 의사결정을 하면 아마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가 대통령하고 관계에서 영향을 계속 미치고 싶은데 대통령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또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듣기 싫은.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뭐 부르거나 말거나 뭐 별로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데리고 있어요. 듣기 좋은 사람만 가지고 있으면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그 우리가 농담하는 간신나라 충신이라고. 듣기 싫은 소리를 더 귀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근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버지나 집안 내 어머니나 아버지나 뭐 집안 교육, 가정 교육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기본은 돼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말이에요. 그래도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가정교육이나 모든 이런 것이 소위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영향받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72비를 다닐 줄 아는 그런 교육을 가진 사람은 윤석열이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지금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자기의 리더십을 어떻게 이걸 발휘를 해서 국가의 여러 인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르게 아주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느냐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의사결정을 할 때에 서로 다른 시각의 얘기를 취합을 해서 선악, 미추, 곡절, 시비를 명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근데 기본은 돼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주변에서 그냥 감싸고 있고 주변에 막 그 가까운 사람들만 있고 소위 창업 공신들만 있는 거죠. 한고조 유방이 창업을 한 다음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치잖아요. 창업 공신들, 한신도, 뭐 장미양 뭐 다 마찬가지. 창업할 때와 창업 이후에 국가를 다스리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인사 문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더 늦기 전에 그런 그 대통령실 체제 자체도 그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상황. 경찰국 문제 나왔을 때 아니 경찰국은 사실은 옳은 거거든요. 경찰국을 만드는 거는요. 제가 몇 번 토론하고 했지만 이건 다른 이슈긴 한데 경찰국은 행안부가 조직법 34조 5항에 있는 거기 분명하게 치안 업무를 행정안전부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장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어요. 치안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경찰청을 둔다라고 해서 경찰청을 외청으로 두는 근거 조항이에요. 아니 경찰청을 치안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치안 업무가 행정안전부의 업무가 아니면 그걸 왜 관장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애초에. 그 다음에 지금 경찰국을 통해 가지고 치안 사무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치안 사무는 경찰청의 업무예요. 근데 경찰청이 그 업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정책이라든가 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경찰국을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위원회의 통과를 뭐 사전에 통과를 이거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행안부의 일이지. 경찰에 대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
논리를 거기다가 쓸데없이 쿠데타 소리를 하고 앉았단 말이야. 그게 무슨 쿠데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실은 올바른 일을 하면서 미안한 얘기지만 사람 잘못 써가지고 이번에 여론이 훨씬 더 나빠져서 지금 경찰청에 대한 여론이 훨씬 반대 의견이 높은 겁니다. 근데 행안부 장관이 그렇게 했을 때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가 그게 잘못됐단 말이야. 사과부터 하고 쿠데타 얘기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 이건 경찰국은 그 경찰청을 지원하고 소통하기 위한 조직이지 치안 업무를 하는 조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누구니까 뭐 올바르게 그 전체 정부 조직이나 행안부와 경찰 조직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아니면 있어도 말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뭐가 잘못되고 한참.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큰거 생각하죠.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을 자리에 쓰다 보니, 그 적절성이나 또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더 이상 찾지도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적절한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안 올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고 하는 장관 자리는 대부분이 거절해요. 잘 아시겠지만 그 한 30명쯤 올려놓으면 장관이 되는 사람은 한 26번이나 27번째 사람이 돼요. 능력 있는 분들은 다 거절하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지 무릅쓰고 모시려면 그야말로 삼고 처리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태도나 이런 게 우리 대통령이 말이야 건들건들하지 무슨 조폭의 모처럼 보이잖아요. 겉모습이 본인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점수 깎이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점수 깎이는 거예요. 지금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제 정책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제대로 방향도 있고. 근데 국민들이 보면 경제 정책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뭘 잘못했냐 그러면 별로 얘기는 못해. 근데도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정부가 제대로 국민들과 소통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당은 과거에 운동권 인사들이 많잖아요. 운동권 인사들은 특히 그런 프레임이라든가 혹은 비판 이런 거에서는 아주 도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프로페셔널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만날 던지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하는 패턴이 보면요. 던지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나가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맞대응하는 방식. 맞으면 한 대 때려주고 또 맞으면 때려주고. 그러면 그거는 열이면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대응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하는 거거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누구한테 어디에 맡겨야 되느냐면 그건 정당에 맡기는 거예요. 정당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걸 왜 대통령실에서 거기다 대응을 합니까? 대통령실은 이슈를 선점해가지고 나가야 돼요. 왜 이슈를 남이 만들어놓은 이슈에다가 거기다가 발을 담그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잘못하고 있는 건 뭐냐? 계속 이슈를 선점당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핵심적인 이슈를 만들고 그걸 치고 나가서 거기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등에 업어야 되는데 그 국민들 지지율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래 버리니까 완전히 국민을 적으로 돌린 거지. 네? 왜 신경을 안 써요? 가뜩이나 170석 여소야대인데 국민들의 지지가 없으면 뭘 할 수 있겠어요?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여소야대에서 그 야당이 극심하게 반대를 해도 국민이 확 원하면 야당이 어쩔 수 없이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는 이거는
그야말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근데 그거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전제부터 틀려버린 거죠. 우선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라도 자꾸 야당이 던지는 그런 이 이슈에 계속 매몰돼가지고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100일 동안 계속 그래 왔잖아요. 계속 던지. 그거는 그냥 여의도에서 자기네들끼리 치고 받고 찍고 까불고 하는 건 여의도에서 할 일이지 대통령실이 할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갈 거냐. 중국과의 문제도 있고요.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공급망 문제도 있고 이런 큰 문제를 가지고 이슈를 자꾸 던져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실은 윤석열 정부는 일단 하여간 보수 우파 정부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우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경제 정책을 통해서 성과를 크게 낼 수가 있어요. 이 경제 성과에서의 핵심은 기업과 노동이거든요.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민주노총의 강경.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전략이 필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노동운동의 정상화가 지금 필요한 거죠. 네? 근데 그런 쪽에서도 이슈를 던져가지고 오히려 민주노총을 약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국민 경제를 지금 갉아먹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뭐 이런 뭐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죠. 국민들이 정부가 정말 내 편이고 특히 어려운 이제 서민들이 말이에요. 한번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엉망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어렵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이 정부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던져야죠. 이슈를. 그리고 그거를 지금 올바로 가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국회에서 숫자만 믿고 저렇게 방해를 해서 제대로 지금 성과를 못 내고 있다. 그러니까 다음 선거에서는 우리가 이 여소야대 이거 국면 바꿔줘야 되겠다. 이거가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훨씬 못하고 있다. 그것도 매우 못하고 있다가 65%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일을 잘못해서 그러냐 그러면은 이해를 할 텐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그냥 뭐 태도나 말 한마디 가지고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데 말 한마디 못해서 만냥의 지금 빚을 싹 피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돌아가지만 결국은 그냥 사람이죠. 이거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그림을 그리고 전체 전략적 마인드 속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들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청산하는 부분인데 저는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이제 양산에서 그 난리 쳤잖아요. 오히려 나 같으면 그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전직 대통령 좀 편히 쉬시게 해야지. 우리가 좀 봐드려야 될 건 아니냐.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은요 적으로 돌리면 안 돼요. 윤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럼요. 절대 적으로 돌리면 안 돼요. 아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민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국민이 좀 포용을 하고 너 그렇게 하면서 근데 법에 어긋나는 좀 증거가 다 나오고 와서 수사를 해가지고서 범죄가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절대 이 문제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폐청산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절대 입도 뻥끗하지 말고 그 문제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겠지요. 그것은 대통령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의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것보다 지금 국민 통합이 절실합니다. 이래가지고서 자꾸 대통령은
손을 잡으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그래야 이 문제가 풀리지.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서 적폐청산하겠다고 아우성치면 좀 문재인이 꼴 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이 어떻게 됐어요? 그가 완전히 두동강이 났잖아요. 그래서 결코 전 정권하고 자꾸 각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하면 결코 안 됩니다. 그런 얘기는 대통령에서 입 밖에 내지도 못하게 하고 만약에 입이 나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잘라버려요. 지금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면 저는 그 팬덤 현상이 지금 민주주의 위기의 초래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요. 그 팬덤을 부추기는 지식인들, 유시민이나 조국 같은 친구들은 저는 완전히 이 사회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입니다. 지식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해온 말들을 보세요. 앞뒤가 얼마나 다른가. 적어도 지식인이고 지성인이라면 모르려고 앞뒤를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항상 자기 편만 옹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팬덤을 만드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과거에 나치나 이런 그 아주 독재가 출현할 때 보면 바로 그런 현상이에요. 팬덤 현상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건 좌파 팬덤이지. 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민주주의를 오히려 위협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이번에 이재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개딸이니 뭐니 이래가지고서 지금 난리들인데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자정작용이 안 일어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름은 민주당인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이 지금 민주당 내에 있는 거죠. 어쨌거나 국민의힘 내에서는요. 그것이 이 파워 게임이고 권력 투쟁이고 뭐 이렇게는 보이지만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민주당 내에서 벌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뭔가 죽인다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지금 상황은 오히려 이재명이 가장 지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이에요. 이재명에 대한 팬덤이. 그래서 이게 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간에 지금 궤변을 가지고 지금 좀 저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팬덤이 물리면 마치 BTS의 아미처럼 번쩍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그냥 죽는 거죠. 그게 가장 그러니까 민주주의가요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것도 제도인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요. 거기에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보통 관용이라고 하잖아요. 톨러런스. 이게 없는 사회가 지금 그 사회로 가잖아요.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가 위기인 거지. 예. 그래서 저는 위기라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운이 좋다고 국가로 방위산업이 지금 떴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상은 못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에 굉장히 큰 기회 요인이 돼서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 무기가 너무 비싸거든요. 무기 시세가 너무 비싼데 우리 그거를 또 사고 싶어도 아무리 빨라야 아니 승인도 안 해줄 뿐만 아니라 빨라도 2025년 이후에요. F-35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받을 수 있는 게 근데 지금 당장 위기는 당장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이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이슈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방위산업 분야에서 뜻하지 않게 굉장히 큰 지금 우리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원전 분야인데 그 원자력 분야에서 비록 원전 상태가 좀 엉망이 되긴 했는데 그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원자력 안전위원회죠. 거기에 승인을 받은 원전은 우리 거밖에 없어요. 근데다가 러시아하고 중국이 원전을 굉장히 많이 뭐 중국이 이제 그다음에 프랑스나 뭐 캐나다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해가지고 많이 수출을 했는데 그게 다 제재 대상이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미국도 지금 원전을 지금 신규 건설해야 되거든요.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 거밖에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미국이 원전, 우리 원전을 이제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 그럼 전 세계의 원전, 우리 거 원전을 다 가지고 우리 그 APR 1400 그 원자, 한국형 원자로가 같은 규모의 같은 안전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건설 비용이 60%밖에 안 돼요. 다른 나라들이 지금 하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하고 중국이 원자력 발전, 원전에서는 원전 산업이 큰 손이었는데 지금 전쟁 때문에 좀 저모양이 돼가지고 경쟁이 사실상 지금 무너진 상태. 그래서 제가 이제 원전 쪽은 우리 저 에너지 애교협이라고 에너지 정책 그 관련한 뉴스들하고 같이 이걸 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건데 원전 산업에서 대박이 터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방위산업과 원전이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데 버텨온 경제적을 보면 이제 반도체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자동차에서 현대기아차, 그 다음에 SK나 뭐 LG나 이런 데에 뭐 배터리를 비롯해가지고 전기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쪽에 아주 큰 그 대기업이 지금 그걸 끌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겠다 하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덜 아픈 거예요. 그 고통을 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은 갖기 어려운 지금 방위산업과 원전 산업의 지금 모멘텀이 우리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키워가느냐에 따라서 아주 빠른 속도로 경제가 개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그 기회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고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창출하게 되고 하면 꽤 괜찮아질 수 있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경제적 측면에서 달라질 수 있다.